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연결해서 23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x제와 y제를 소비하는 소비자 A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 y제의 가격은 이렇다 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뭐였어요? 완전 보완제. 완전 보완제는 추세선과 예산선의 교점으로 한다 라는 거죠. 그럼 추세선은 3x는 5y가 되겠고, 예산선은 지금 전체의 소득이 200이죠. 200이고 x제의 가격은 8원 8x 플러스 그 다음에 y제의 가격 16y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조건이 발생을 했습니까? 이런 조건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지금 아니 좋네. A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x제의 소비량은 몇 개다? 10개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야? 30.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6이 나와야 되겠죠. 6. 그러면 자, 얘가 10이고 얘가 6이잖아요. 6. 그러면 y제의 가격은 없네. 없는 거죠. 이게 py로 나와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뭡니까? 100이, 얘가 80이고 얘가 200이니까 얼마가 돼요? 120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돼? 여기 120 나오려면 20이어야죠. 16원이 아니라 20원이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선과 추세선의 교점 이렇게 찾는 겁니다. x가 되겠고요. 24번 두제와 x와 y를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이렇고 x제의 가격은 y제의 가격은 이렇다. x제의 가격이 1로 하락하더라도 x제의 소비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 예저에 얘가 뭡니까? 완전 대체제. 완전 대체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먼저 예산선을 그리고 무차별선을 덧대라 그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예저에 x제의 가격과 y제의 가격이 1이다. 먼저 u는 x 플러스 2y가 되겠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u죠. 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럼 한계 대체율이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x제의 가격이 2고 y제의 가격이 1이면 py분의 px가 1분의 2란 얘기죠. 그러면 뭐 대충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무차별 곡선이 지금 완만해요, 급해요? 완만하지? 완만하니까 완만 이렇게 i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모두 y제만 소비한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제의 가격이 1로 하락했어요. 그럼 py분의 px가 1분의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전히 얘는 뭐예요? 2분의 1이니까 완만하다. 무차별곡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다. 그래서 둘 다 뭐입니까? y제만 소비하기 때문에 x제의 소비량은 변하지 않는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x제를 소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25번) 소비자가 A의 효용함수는 이렇고 x와 y제의 가격은 모두 이거며 소득은 이거다. 소비자 A의 효용 극대화한 x제와 y제의 소비량은 동일하다. 자, 형태가 있죠. 형태가 뭡니까? 컵 더글라스 효용함수. 그러면 x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px분의 m 이렇게 되는 거고, 2번에 y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py분의 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알파와 베타 값은 위에 뭐예요? 둘 다 1, 1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111, 111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J와 YJ 가격 모두 10이니까 10, 10이고요. 소득은 200, 200이니까 얘는 뭐예요? 20분의 200이죠? 그러면 10, 얘도 10이다. 그래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이론을 풀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23번 완전 대체제냐, 24번 아니요 23번 완전 보완제냐, 24번 완전 대체제냐, 25번 컵 더글라스냐. 그래서 무조건 손부터 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뭐부터 어떤 함수에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를 정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26번 소득 소비 곡선의 형태는 수요의 소득 탄력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득 탄력도라는 건 어떻게 그리는 거냐? X0, Y죠. 그래서 소득 소비 곡선을 볼 때는 Y 쪽은 보는 게 아니고 X만 보는 거예요. X만. 얘만 보는 겁니다. 얘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이렇게 그렸다. 그래서 기준선은 이렇게 45도로 보는 거예요. 45도. 그럼 45도라는 것은 뭐냐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동일하게 증가했느냐라는 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얘가 이렇게 I0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I1이 여기 있다면 지금 본래는 기준점이 처음에 얘가 X0일 때 X1만큼 생산이 돼야 되는, 소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건 더 소비를 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상제 중에서 사치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 그러면 소득 탄력도는 정상제 중에서 사치제면 소득 탄력선은 뭐예요? 플러스인데 1보다 큰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여기쯤 이렇게 I3가 지나간다. I2가 지나간다. 근데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정상적인 것보다 적게 늘어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가지나 기울기가 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정상제 중에서 필수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아예 소득이 증가했는데 그거보다 처음보다 적게 이렇게 I3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열등제다 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이걸 다 그림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림 말로 기억하면 돼. 소득 소비 곡선이 양의 값을 가지며 급하면, 완만하면 사치제, 급하면 필수제, 후방굴절하면 열등제입니다. 그 세 가지고. 그러니까 소득 탄력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엥겔 곡선은 해당 제화가 열등제임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엥겔 곡선은 엥겔 지수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X0 그리고 세로축에 뭐가 있습니까? M이 들어가는 거죠. M. 소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는 똑같습니다. 왜? 소득이 증가할 때니까 얘만 바뀐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바뀌면 얘가 뭐가 돼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과 1 사이인, 1과 0 사이인 경우 필수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뭐 참고만 하세요. 뭐 이걸 자주 내는 컨셉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재화가 열등제라면 뭐가 돼야 돼? 후방 굴절해야 돼요. 틀렸죠. 28번 소득 소비 곡선과 엥겔 곡선의 기울기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 모양은 똑같다. 다만 XY로 이렇게 표현하면 뭐였다? 얘는 ICC 소득 소비 곡선이고 X와 M
소득으로 나타내면 얘는 엔겔 곡선이 된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입니다. Y축만 다를 뿐이에요. Y축만. 그래서 얘는 소득 탄력성의 부여에 결정된다. 맞는 말이다. 자, 29번. 가격 소비 곡선이 수평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이거 외워서 풀어요. 그냥 이거. 네, 외워서 푸시면 돼요. 자, 가격 소비 곡선이 수평이라는 말은 X, 0, Y가 있으면 최초에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M이 1000이고 PX가 100이고 PY가 100입니다. 그죠? 그러면 1000원으로 XJ만 소비하면 몇 개? 10개. YJ만 소비하면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최초에 5개를 소비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XJ 500원, YJ 500원을 쓴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XJ의 가격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점이 I1에서 I2로 바뀌었다. 그런데 지금 소득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바뀐 건 아니지만 어쨌든 1000원으로 YJ는 몇 개를 사고 있습니까? 5개를 사고 있으니까 5,000원을 쓰고 있는 500원을 쓰고 있는 상태인 거죠. 500원을 쓰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500원을 쓰고 있는데 XJ의 가격이 싸졌으니까 더 소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결국 지금 1000원 중에서 얘 500원을 바꿔놓고 얘가 P 곱하기 Q인데 얘 가격이 변했으면 얘 수량이 증가해서 500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일정 금액을 소비한다는 것은 단위 탄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PCC가 수평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그냥 1이에요. 그래서 그냥 외우셔서 푸시는 겁니다. 시험장 가서 이거 그리는 거 아니에요. PCC가 수평이면. 그래서 아까 엔겔 곡선도 마찬가지고 PCC도 마찬가지고 그 모양으로 그냥 푸는 거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에요. 그거 가서 그리고 뭐 계산 문제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우하향한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그죠? 왜? 가격이 싸는 넥스트를 더 많이 늘리는 거니까요. 그죠? YZ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PCC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굳이 객관식으로 물어본다면 PCC가 수평일 때 뭐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요 정도를 물어봐요. 네. 그래서 뭐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막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아까 23, 24, 25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0번 있죠. 가격 소비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밑에 그냥 바로 그릴게요. 아까 ICC 소득 소비 곡선으로 도출하는 게 뭐냐면 엔겔 곡선이었어요. 엔겔 곡선. 그 다음에 PCC로 도출하는 것은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한테 뭘 낼 거냐면 그런 걸 내요. 이 그래프의 엔겔 곡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 곡선의 그 수요 곡선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엔겔 곡선은 M, X잖아요. 그러면 M에 대해서 풀고 X 앞에 붙은 게 뭐예요? 기울기인 거예요, 그냥.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초에 여기가 이제 X0가 여기잖아. P0일 때 X0를 이만큼 소비한 거예요. 근데 우하향한 거잖아, 우하향. 근데 지금 노란 선으로 갔다는 건 X가 싸졌다는 거예요, 비싸졌다는 거예요? 싸졌다는 거죠. 왜? 예선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졌으니까. 그러면 P1이 됐으면 얘와 얘가 이렇게 통과하는 수요 곡선이 도출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요. 여기에 또 목숨 걸지 마세요. 예, 우리 80점 맞는데 여기에 목숨 걸지 말라고. 왜? 이거 할 때 여기가 되게 있어 보이거든. 공부할 때도 그래. 근데 뭐 이렇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런 건 아니니까. 다만 이건 기억해라. 소득 소비 곡선이 후반 굴절하면 뭐다? 열등제다. PCC가 수평이면 뭐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이 정도의 멘트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객관식을 풀에 답이 걸리면 오케이.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했다면 그 재화는 열등재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엄청 기펜제는 여러분 엄청 잘 낸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프 빼고 그냥 말로 할게요. 이거 잘 보세요. 가격이 만약에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뭘 발생시켜요? 가격 효과를 발생시켜요. 그죠? 가격 효과는 뭐와 뭐입니까? 소득 효과와 플러스 대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객관식 문제가 나오죠. 대체 효과만 반영하면 이걸 우리가 보상 수요 곡선, 그죠? 둘 다 반영하면 우리가 통상 수요 곡선, 똑같은 말 보통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객관식 선지해가고 이거예요. 우리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있는데 대체 효과는 수요 법칙에 예외가 존재하지 않아요.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사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정상재가 있고 열등재가 있고 기펜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정상재든 열등재든 기펜재든 지금 가격이 싸지면 이걸 구입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니까 증가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예요. 그래서 보상 수요 곡선에 수요 법칙에 예외가 있다. 그럼 틀린 겁니다. 무조건. 그딴 거 없어요. 그 다음 소득 효과가 있죠. 소득 효과. 자, 정상재면 우리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실질 소득이 어때요? 실질 소득이 증가한 거죠. 실질 소득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정상재는 가격이 떨어지면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더해지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객관식 또 나와요. 여기서 자, 정상재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같은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정상재는. 그럼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하향한다는 뜻이에요. 우하향. 우상향은 수요 법칙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요거 있죠? 정상재의 수요 곡선은 반드시 우하향한다. 와요? 틀려? 맞는 거지. 맞는 거죠. 또 X에 동그라미 쳤다고 또 X인 줄 안다 또. 맞다고. 자, 그죠? 이 맞다.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열등재나 기펜재가 있는데, 자, 이겁니다. 일반적인 열등재는 얘는 지금 가격이 열등재는 어때요? 소득이 증가하면 더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야죠. 떨어져 야 돼. 근데 얘는 수요 법칙이 통해야 돼요. 일반적인 열등재는. 그럼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중에 누가 커야 돼? 대체 효과가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펜재는 수요 법칙의 예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다? 얘가 떨어졌을 때 누가 커야 된다? 얘가 커야 돼요. 그래서 얘는 금과 옥조 같은 거예요. 그냥 외워서 푸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에요, 얘. 그래서 기펜재는 열등재 중에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중에서 뭐가 큰 거다? 소득 효과가 큰 거다. 라는 겁니다. 외워서 푸셔야 돼요. 뭐 이거 우리 기본 강의 할 때 이거 그래프 다 그리는데 아무 쓸모 없어요. 계산 문제도 없기 때문에 아무 쓸모 없고 지금 이 논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객관식 선지가 나올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얘가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겠어요? 1번 통상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그죠? 2번 정상재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같은 방향이니까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펜재는
열등제 중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중에 소득효과가 크면 된다. 근데 대체효과가 크면 뭐가 되는 거야? 수요법칙이 통하는 열등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하면 어때요? 열등제가 있으면 우리가 기펜제가 있으면 A, B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31번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했다면 뭐가 돼요? 수요법칙 예외죠. 그럼 뭐 해야 돼? 기펜제니까 반드시 뭐예요? 열등제인 거예요. 그래서 맞다. 33번 기펜제는 열등제 중에서 가격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의 절대값이 대체효과보다 절대값이 작을 때다. 작을 때야 클 때야? 클 때 해야 되죠? 틀렸다. 이해됐어요? 자 34번 기펜제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량은 늘고 소비자의 효용은 감소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기펜제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량은 는다라는 거죠. 효용은 어때요? 기펜제는 열등제 중에서 최악인 거야. 그런 의미에서 감소한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한 재화가 기펜제일 때 그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인데 한 재화의 기펜제야. 그럼 그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기펜제의 소비량이 뭐 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나머지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감소한다가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보상 수요는 대체 효과만 고려한 수요 개념이다. 왜 틀려? 맞죠? 보상 수요 곡선. 37번 기펜제의 보상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지 않는다. 우하향이 뭐예요? 수요 법칙이 통하는 거지. 그런데 기펜제의 보상 수요 곡선은 뭐만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대체 효과만 반영한다고 그랬죠? 대체 효과만 반영하는 대체 효과 수요 법칙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우하향하지 않는다가 틀린 거지. 이해갔어요? 그런 개념. 자 38번 보상 수요는 소비자 잉여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개념이다. 소비자 잉여는 기본적으로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소비자 잉여의 정의 자체가 최대 지불용이 마이너스 시장 가격이죠. 최대 지불용이 마이너스 시장 가격의 합으로 결정되는 게 소비자 잉여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많이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따지는 게 뭐예요? 대체 효과만 반영하는 거야. 가격의 변화. 그래서 맞는 개념이고 38번은 그래서 재정학에서는 다 보상 수요만 써요. 왜? 세금 붙였을 때 가격 올라가면 네 효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만 물어보기 때문에 많은 얘기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수직선 형태의 보상 수요 곡선의 대체 효과는 항상 0이다 라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보상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대체 효과가 발생한 거야 안 한 거야? 우리 생각해봐. 수직이란 게 뭐예요? 수직이란 게? 수직이란 게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수량이 이렇게 있으면 가격이 변해도 안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 이건 또 선생님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예외가 없다면서 갑자기 왜 예외를 하고 있습니까? 저건 그렇게 줬으니까. 일반적인 형태는 그냥 사면 사고 비싸면 안 사지. 근데 이건 이렇게 준 상태에서 대체 효과는 가격이 변해도 똑같은 수량을 가지는 거니까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또 30부분에 꽂히지 마세요. 이런 거 잘 안 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지들은 기출 선지들이 다 그러니까 왜 이걸 하냐면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맨날 수업 들을 때 그래프만 연락이 그리고 그런데 막상 문제 나오면 제가 아는 것과 문제가 따로 놀아요. 이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된 적이 있다. 40번 보상 수요는 소득 효과가 0이면 통상적 수요와 일치한다. 자, 보상 수요 곡선은 뭐였어요? 대체 효과와 대체 효과였죠. 통상은 뭐였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고려한 거였죠. 그런데 소득 효과가 없대요. 그럼 대체 효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수요는 통상 수요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출제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였죠. 첫 번째가
그 무차별 곡선의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뭐 3번, 3, 4, 5, 6, 7, 8, 9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무차별 곡선 의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어요? 22, 23, 24 완전 대체제냐 완전 보완제냐 컵 더글라스냐 라는 걸 따지는 거. 그래서 특히 컵 더 이 세 가지는 엄청 그냥 돌아가면서 무조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뭘로 낼 거냐 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소득 소비 곡선을 26번부터 했죠. 소득 PCC, ICC 했잖아. 얘는 3일 전이야. 3일 전. 나머지 된 다음에 보세요. 여기 막 꽂혀갖고 그러지 마시라고. 왜? 우리 갈 길 멀어 아직. 갈 길 멀어.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학생들이 요쪽 왔을 때 막 갑자기 경작이 너무 어렵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토픽 6으로 갑니다. 자, 사회보장제도에서 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는 잘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런 개념이죠. 여기 X, 0, Y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비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늘려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소득보조라고 해요. 소득보조. 소득을 더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만 준다. 그러면 얘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현물보조. 사서 주는 거. 얘가 쌀이라면 쌀만 사서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X제를 살 때만 할인해주면 얘를 뭐라고 합니까? 가격보조라고 해요. 가격보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효용수준은 선택의 폭이 가장 넓은 현금보조가 가장 큰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정부의 목표 달성은 그 쌀을 살 때만 보조해 주는 거니까 가격보조가 된다. 높다 제일. 뭐 이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기간 모형하고 여가 소득 모형이 나오죠. 자, 물을게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을 늘린다. 맞아, 틀려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을 늘린다. 자, 거시에서는 맞고 미시에서는 틀려요.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풀게 하려고. 그러니까 직관으로 푸는데 그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를 보면, 첫 번째 여기는 항상 말하지만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 그래서 감정평가사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2개면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C1, C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C1, C2. 그래서 이렇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얘는 뭐라는 게 존재한다? 부존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부존점이란 건 얘를 만약에 2로 잡았다 라고 하면 2가 무슨 뜻이냐면 Y1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기간 모형이니까 C1, Y1, C2, Y2가 되겠죠. 그러면 1기에는 얘는 딱 2년만 사는 거야. 2년만. 딱 2년만 사는, 더 살지도 않아요. 딱 2년 살고 사망. 그런 모형입니다. 그런 게 어딨냐. 받아들이세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여기가 C1이죠. 그럼 얘는 현재 버는 돈이 Y1. 요쪽으로 가면 클 때 얘는 C1이 Y1보다 작으니까 저축자예요, 차입자예요? 80이잖아. 그러면 얘 100만 한 달, 1기에 100만원 버는데 쓰기는 80만원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저축자야, 차입자야? 저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축자가 주로 나와요, 출제할 때. 자, 그래서 먼저 계산 문제는 항상 미지수가 2개면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식은 항상 2개다. 첫 번째가 효용 극대화 조건 MRS C1, C2는 1 플러스 R이다. 두 번째 예산선은 뭐예요? C1 플러스 1 플러스 R에 C2는 Y1 플러스 1 플러스 R에
Y2 다 이렇게 줍니다. 뭐 기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근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예산성 같은 경우는 문제 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계산 문제 잘 나옵니다. 계산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얘기를 해야죠. 자, 이자율이 상승한다 입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C1, C2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있죠. 그래서 저축자가 중심으로 나오니까 저축자를 중심으로 할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다? 2다, 2. 2면 여기가 Y1이다. 그런데 얘가 지금 어디? 이렇게 Y1을 소비하고 있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뭐예요? C1이니까 저축자죠? 그럼 이자율이 오른다 이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오르면 자, 부존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부존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가요. 근데 다행히도 내 논리는 부존점을 통과하는 건 이거예요. 이자율이 오르는데 내가 한 달에 100만원을 벌어. 그런데 이자율이 10%에서 20% 올랐어요. 내가 한 달에 100만원을 벌어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을 쓰는 사람이면 이자율이 오르거나 말거나 나한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부동산에 이자율이 막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빚 없으면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존점을 통과하는 건 저축을 한 사람이나 대출을 받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지, 그 해에 돈을 벌어가지고 다 쓰는 사람이 뭔 영향이 있겠냐,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그딴 게 없어. 뭐 이거 시험장 그릴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첫 번째가 1. 소득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그럼 소득 효과. 내가 지금 저축자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저축자는 실질 소득이 뭐합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하겠죠?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현재 소비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요. 왜? 소비는 열등제가 아니니까. 소비가 열등제라고 하는 순간 이 이론은 모두 다시 쓰여져야 됩니다. 그죠? 소비는 열등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대체 효과. 대체 효과는 어떻게 하면 돼? 대체 효과는 지금 요 기울기죠.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 기울기는 X축에 있는 상대 가격이에요. X축에 있는 상대 가격. 그럼 상대 가격이 비쌌어, 안 비쌌어? 기울기. 급해졌죠. 기울기를 볼 때는 부호는 필요하지 않고 경사도만 보는 거다. 기울기가 급해졌다. 그럼 C1의 상대 가격이 증가했죠? C1의 상대 가격 상승. 그럼 C1이 뭐예요? 감소하는 거죠? 잘 봐요. 그러면 여기서는 C1이 증가했으면 저축은 뭐예요? 감소해야 되는 거지? 여기는 저축이 뭐야 돼요?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저축 어떻게 돼요? 몰라요. 예, 몰라요. 그래서 얘를 시험에 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뭐가 크면? 소득 효과가 크면 저축이 감소하고 대체 효과가 크면 저축이 증가하는 거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먼저 일단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물어본다. 이걸 외워서 풀면 좋은데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기울기만 이렇게 점을 지나고 정교하게 안 그려도 돼. 그러니까 자기가 대체 효과가 이자율 올라가면 기울기가 커진다라는 거 정도만 인식하셔가지고 대체 효과 생각해서 푸시면 돼. 이해가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꼭 뭘 넣냐면 미래 소비를 집어넣습니다. 미래 소비. 자, 보세요. 그럼 미래 소비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C2는 뭐 하겠어? 증가하겠죠. 저축은 해야 안 해요? 죽어. 이기간 모형이야. 2년만 사는 모형이에요. 저축 따윈 없습니다. 그 다음에 C1의 상대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C2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뭐 했다는 거야? 싸졌다는 거죠? 그러면 C2는 어때요?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럼 C2는 둘 다 뭐 했어? 증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돼. 객관식이 말 문제 이거 많이 내더라고. 미래 소비. C2는 이자율에 뭐한다? 비례한다.
미래 소비 C2는 이자율에 비례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현재 소비는 뭐하나?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따라서 알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올 거다. 계산하는 게 나오거나 말 문제가 나오거나 요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네, 이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적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가 소득 모형이죠. 여가 소득 모형. 네. 자, 여가 소득 모형. 첫 번째 여가 소득 모형은 자, 이쪽이 여가입니다. 여가, 레저, 고. 그 다음에 M, 소득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M이라는 것을 잘 바꿔서 씁니다. 이걸로 뭐 뭘 산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내고, 특히 요거는 감정평가사가 제일 많이 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건 최종 핵심 포인트고, 제 카페에 올려놓은 그 자료 다 풀어보야 돼요. 예, 그거 기출 정도는 풀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기출을 외워서 가면 안 돼. 그거는 의미 없어요. 뭘 알아야 외우는 거지. 그잖아요. 어차피 외워서 가봐야 똑같이 안 나오는 거 알 텐데. 근데 여기는 첫 번째가 얘가 24시간이죠. 그죠? 왜? 하루는 24시간이다. 그래서 요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가면 여기가 노동시간이에요? 여기가 노동시간이에요? 여가시간이에요? 여가시간입니다. 여기 노동시간이 나머지고. 그래서 요 예산서는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나면 얘는 어떻다? 이만큼을 놀고 이만큼을 노동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도 계산 문제 있죠. 항상 미지수가 두 개면 연립 방정식이야. 그럼 여기는 L이고 얘는 M이니까 MRS LM은 W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는 소득은 24시간에서 여가시간을 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노동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연립해서 푸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말문제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을 늘릴 거예요, 줄일 거예요?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을 늘릴 거예요, 줄일 거예요? 또 늘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게 아니다. 아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을 늘린다, 줄인다. 알 수 없다. 이제 나와야지. 알 수 없다. 그게 나와야죠. 그걸 의도한 거라고. 왜? 직관적으로 푸는 사람 틀리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경제학은 쉽게 나오나 어렵게 나오나 깔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균은 똑같아요. 네. 깔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L, M. 자, 먼저 최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24에 얘가 임금이었어요. 얘 임금률이 W. 그렇다. 아,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면 여기가 얼마겠어? 24겠지 뭘. 근데 시간당 임금이 20,000원 되면 여기 얼마예요? 48. 뭐 그런 개념입니다. 뭐 대단한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임금률이 올라가면 이렇게 변하겠죠? 자, 복잡하게 할 거 없다 그랬어요. 첫 번째. 자, 1번에 대체효과부터 합니다. 얘는. 자, 기울기가 뭐 해졌죠? 급해졌죠? 경사도가 커졌잖아. 급해졌잖아. 그럼 아까 기울기는 뭐라고? X축에 있는 변수의 상대 가격이다. 그러면 우리가 임금의 상승은 여가의 상대 가격을 뭐예요? 올리죠? 그럼 여가가 비싸지면 여가 소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니까 여가 소비를 뭐예요? 감소시켜서 노동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죠? 임금이 상승하면 대체 효과는 여가 가격이 상승하여 여가 소비를 줄여서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소득 효과예요. 자, 소득 효과는 아까 이기간 모형에서는 심플했어요. 왜 심플했냐면 소비는 무조건 정상제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우리가 여가라는 것이 정상제일 수도 있고 열등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가가 정상제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워라벨이에요. 돈 벌어서 쉬겠다. 여가가 열등제인 사람은 뭐예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젓자 이런 사람 있죠. 무조건 막 시간 일하는 사람들. 그러면 자, 임금이 상승했어요. 그럼 정상되면 여가 소비가 뭐예요? 증가하겠지? 실질소득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자, 여가가 열등제면 여가 소비가 줄어서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 시험 문제 어떻게 해봐야 돼요? 아까 방점을 잡으라 그랬어. 그 이기관 모형에서는 미래 소비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이자율에 비례한다 그랬어. 이자율 올라간 미래 소비 증가, 이자율 떨어진 미래 소비 감소. 근데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보면 좋아요. 왜? 여가가 열등제이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모두 뭐예요? 같은 방향이지? 그래서 여가가 열등제이면 노동 공급 법칙이 뭐합니까? 통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공급 법칙이란 건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여가가 정상제이면 후방굴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객관식 풀 때 여가가 여가가 열등제인데 후방굴절한다. 나가 그러고 찍고 넘어가는 거야. 이해갔어요? 여가가 정상제이면 뭐다? 후방굴절이 가능한 거지. 후방굴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뭐가 커야 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중에서 뭐가 커야 돼요? 소득효과가 커야 됩니다. 요거 잘 나와요. 그래서 방점을 잘 찍어라.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시험장 가서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말문제, 계산문제가 하나씩 출제가 다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잘해두면 자존감이 높아지죠. 미시경제학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부분. 그래서 PCC, ICC 할 시간에 이거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다 중요하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거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 근데 100점 맞지 말라 그랬다가 또 뭐라냐, 호성이가 공부하지 말랬어 막 이런다. 난 공부하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하셔야지. 근데 확률적으로 높여가는 거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1번. 임금 상승 시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반드시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그랬죠? 맞아, 틀려? 네, 이제 이렇게 이걸 딱 보이면 이제 되는 거야. 이제 보였잖아. 왜? 여가가 열등제이면 노동 공급 법칙이 예외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하루 24시간은 노동을 하는 시간과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양분할 때 여가가 정상제이고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면 후반굴절형 노동 공급이 발생한다. 맞아, 틀려? 맞죠? 설명했잖아요. 세 번째, 하루 24시간 노동을 하는 시간과 여가를 즐기는 시간을 양보할 때 여가가 열등제일 경우 후반굴절형 노동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 여가가 열등제이면 후반굴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번째, 소득과 여가가 모두 정상제일 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체효과는 노동 감소 요인이다. 대체효과는 뭐였어? 기울기가 뭐해졌어요? 급해졌죠. 그러면 여가의 상대가격이 올라간 거지. 여가 소비가 감소하고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5번, 소득과 여가가 모두 정상제일 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 소비가 뭐예요? 증가하죠. 그럼 여가 소비가 증가하면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틀렸다. 6번, 소득과 여가가 정상제일 때 시간당 임금이 하락할 경우, 이번엔 하락입니다. 하락. 그러니까 하락이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의해 모두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것도 뭐 볼 필요가 없어. 왜? 정상제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잖아. 열등제일 때만 예외가 없으니까 같은 방향인 거고.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가격 효과 할 때 걔는 수요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에서의 정상제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같다 그런 거고, 얘는 노동 공급입니다. 달라요, 주제가. 섞이면 안 돼요, 거기랑.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정상되면 소득효과 대체효과 따져봐야 되니까 이렇게 막 감소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7번 소득과 여가가 모두 정상제일 때 시간당 임금이 하락할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시간당 임금이 하락했어. 그러면 대체효과는 여가의 상대가격이 뭐예요? 싸져서 여가 소비가 늘어나서 노동공급이 증가하겠지. 대체효과는. 소득효과는 실질 소득이 뭐해졌어요? 싸졌죠. 그런데 여가가 정상되면 여가 소비가 뭐예요? 감소해야지. 노동공급이 뭐해야 돼? 노동공급이 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맞아 틀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후반골절한다는 뜻입니다. 8번 소득과 여가가 모두 정상제일 때 시간당 임금 상승과 하락에 무관하게 소득과 여가가 결정된다. 쓸데없는 얘기죠. 쓸데없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소득세 부과의 노동공급에 의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같은 방향이다 라는 거죠. 정상제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은 방향이 다른 방향이다? 다른 방향이에요. 지금 계속 그걸 계속 인지시키는 겁니다. 여가가 정상제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다른 방향이니까 따져봐야 돼. 여가가 열등제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은 방향이니까 따져볼 필요 없이 노동공급 곡선의 법칙,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량이 증가하고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후반골절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비례적 근로소득세율 인상이죠. 그럼 소득세율 인상은 어때요? 결국 임금이 깎인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임금이 깎였으니까 여가의 상당하게 싸졌고 여가 소비가 증가해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싸게 만든 거예요? 비싸게 만든 거예요? 싸게 만든 거죠. 들렸다. 그 다음 12번 비례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여가가 정상제라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효과 노동공급 감소, 소득효과 노동공급 증가. 맞아요?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만 그려보면 돼요. 집에 가서 디테일하게 막 무차별곡선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선만 보고 소득효과 대체효과.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할 때도 얘를 다 디테일하게 그려주긴 하지만 그 그래프는 전혀 쓸 따위가 없어요. 얘는 그냥 뭐만 알면 돼. 아, 임금이 올라가면 소득이 증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소득효과를 따져볼 수 있는가. 두 번째, 임금이나 이자를 냈을 때 기울기가 바뀌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바뀌면 X축에 있는 대체효과를 따질 수 있느냐. 요것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번 여가가 정상제일 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의해 거의 상쇄되면 노동공급은 수직선에 가깝다. 거의 상쇄된다는 건 뭐예요? 소득효과 대체효과 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수직선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해됩니까? 자, 14번 이기간 모형의 경우 이자율 상승의 저축자가 저축 증감 모형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결정된다. 말 틀려. 아까 저축은 이자율 오른다고 바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소득효과 대체효과 따져봐야 된다 그랬고. 15번 파시의 수량지수가 1보다 크면 생활주순 개선이고 라스파의 수량지수가 1보다 작으면 생활수준 악하다는 맞는데 참고하세요. 뭐 이게 잘 안 나와요. 네. 뭐 집에 가서 또 라스파 이레스 지수가 뭐냐? 그거는 어디서 더 많이 나오냐면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때 더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자, 16번 현금 보조와 가격 보조 중 소비자 후생은 현금 보조 시에 더 크게 증가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17번 자, 이기간 선택 모형에서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이럴 때 일기의 소비자는 저축을 한다. 단 예산제약식은 이렇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뭐하라 그랬어? MRS C1, C2는 1 플러스 R. 2번 예산선 C1 플러스 1 플러스 R에 C2
y1 플러스 1 플러스 r에 y2 이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런데 자, 요거 있잖아. 요거 뭐예요? mu c2분의 mu c1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이제 MRS죠?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R이에요. 자, 근데 지금 C2로 미분하면 나머지는 그냥 상수 처리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C2로 미분하면 C1, C1으로 미분하면 C2고, 이 자율은 뭐야? 1.1이죠? 이 자율은 뭘 줬으니까? 0.1로 줬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됐으니까 얘는 어때요? C2는 1.1 C1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주어지는 거죠? 자, 대입합니다. 그러면 C1 플러스 C2가 얘니까 C2 대신에 집어넣는 거죠? 1.1 C1 이 자율이 0.1이니까 1.1은 100 플러스 121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분되고 이 C1은 자,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요거 하면 얼마야? 110이니까 210이죠? 그럼 C1은 얼마나? 105다.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Y1이 얼마예요? Y1이 문제에서 100이죠? 그럼 현재 소비가 뭔데? 100인데 현재 소득이 100인데 소비를 얼마? 105를 하는 상황이죠? 얘는 저축자입니까? 차입자입니까? 차입자다. 그래서 17번은 X가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18번 이기간 선택 모형에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모두 정상제, 무차별 곡선은 볼록한 경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대부자. 대부자는 뭡니까? 저축자라는 의미예요. 이게 경제학이라는 게 좀 오래돼서 옛날 아저씨들이 쓴 문장들이 많아요. 대부자. 그럼 미래 소비를 증가시킨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저축자인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 소비는 뭐한다? 비례한다 그랬죠? 네. 19번 이기간 선택 모형에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모두 정상제, 무차별 곡선은 볼록한 곡선인 경우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 대부자인 소비자는 현재 저축을 감소시킨다. 자, 이자율이 변했어요. 그런데 현재 저축자가 저축을 감소시킨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 가서 이 객관식을 보고 따지는 게 아니고 얘기했잖아. 이게 맞는지 틀리는 것만 보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저축자는 이자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다 따져봐야 돼요. 저축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근데 미래 소비는 뭐였다? 이자율에 비례한다 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18과 19가 여러분들의 말 문제를 모두 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그러니까 제일 공부를 문제풀이가 안 된 분들은 뭐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자마자 다 그리고 있어 이렇게. 나 공부했으니까 배웠어. 의미 없어요. 그냥 답을 다 찾으면 끝이지. 어차피 모르는데 뭐 이걸 어떻게 뭐 모르는데. 그죠? 만약에 뭐가 뭐보다 크면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걸 막 다 따져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거기 보면 18, 19, 20, 21이 한 문제 객관식인 거예요. 그냥 그걸 다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집의 구성이 그런 식인 거예요. 잘 따져보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 이기간 선택 모형에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모두 정상제, 무차별 곡선은 볼록한 곡선인 경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차입자인 소비자는 현재 소비를 감소시킨다. 동그라미에요. 봐봐요. 차입자예요. 저축자 말고 차입자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잘 봐요.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그죠? 실질이 상승했어요. 그럼 차입자의 소득 효과는 어때요? 대출자는 떨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럼 C1의 상대가격이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이자율 올라가면 기울기가 뭐였어? 이자율 올라갔으니까 급해졌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 차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다 이건 이렇게 하나 적을게요. 이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 문제 80% 이상은 다 저축자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저축자와 차입자에서 확실한 게 있어. 저축자는 미래 소비가 이자율과 비례해. 차입자는 현재 소비가 이자율에 반비례합니다. 이 둘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소득효과 대체효과 따져보시면 되는데 차입자는 안 하는 이유는 시간 관계상 안 하지만 차입자는 현재 소비가 부담스럽지.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득효과든 대체효과든. 그래서 20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이기간 선택 모형에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모두 정상제, 무차별 곡선은 볼록한 경우 미래 소득이 증가하여도 현재 차입자에게 구속된 소비자의 현재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동그라미가 현재 차입자약이야. 미래 소득이 증가해도.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서 시험에 붙었어요. 그리고 채용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대출이 안 돼. 쓸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죠? 현재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이랬습니까? 22. 피셔의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에서 이자 소득세를 고려했을 때 미래 소비는 감소한다. 잘 봐요. 자, 이자 소득세는 이자율을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낮추는 거지. 그럼 미래 소비는 이자율에 뭐 한다고요? 비례한다고. 그러면 미래 소비가 뭐 해야 된다고?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자, 피셔의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에서 이자 소득세를 고려했을 때 저축은 반드시 감소한다. 저축은 현재 소비와 관련됐죠?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다. 피셔의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에서 이자 소득세를 고려했을 때 현재 소비에 대한 대체 효과는 현재 소비를 감소시킨다. 자, 이자율이 하락한 거잖아요. 그럼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죠? 이렇게 바뀐 거잖아. 그럼 이게 C1이죠?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뭐였다? 싸졌다. 현재 소비가 늘어났다. 저축은 감소한다. 현재 소비가 늘어나야 되니까 24번 틀렸죠. 25번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에서 이자 소득세를 고려했을 때 현재 소비에 대한 소득 효과는 현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소득 효과 어때요? 소득 효과가 줄어들었죠. 소득이 줄었잖아. 그러면 현재 소비가 뭐야 돼? 감소한다. X가 되겠죠. 26번 피셔의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에서 이자 소득세를 고려했을 때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면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뭐야? 기울기가 급해졌어? 완만해졌어? 완만해지니까 현재 소비 상대 가격이 뭐하습니까? 싸졌다. 27번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면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하락한다. 하락했죠? 기울기 완만해진다. 그래서 지금 기울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냥 단순하게 보시라고. 28번 저축의 조세가 부과되기 전에 일기 소비의 가격은 1+R이다. 그죠?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거죠. 맞고 세율을 과세하게 되면 이자율이 10%인데 50% 세금 내라 그럼 뭐예요? 5%잖아. 그러면 10% 1-0.5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다. 이자 소득세 부과는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을 인상시킨다. 현재 소비 상대 가격이 뭐였어요? 싸졌지. 그럼 미래 소비는 반대니까 인상시킨다 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뭐냐면 아까 그 무차별 곡선 쪽에서 얘기했고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1번부터 13번까지가 뭐예요? 여가소득 모형 말문제. 그 다음에 17번부터 이 17번부터 이자소득세까지는 됐고 21번까지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세금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자율 올라간 걸 낼 겁니다. 왜 꿈과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간 걸 줄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 올라간 21번까지의 말문제 그리고 중간에 뭐 있었다? 17번 계산 문제 있죠. 그래서 엄청 잘 나오는 거니까 점검을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